안녕하십니까. 프레션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차 대전에서 미국의 최고 금융회사인 JP 모건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의 거의 모든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대기로 했다는 사실과 1915년 5월 그 루스테니아 여객선 침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을 회피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결국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대략 전쟁은 15년, 16년까지 계속 교착 상태였어요. 그랬다가 1917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17년 2월 달에 러시아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동부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죠. 1917년 3월 달에 러시아 황제가 퇴위했고, 케렌스키 정부라고 그래서 부르주아 정부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그 서구적 대의정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생겼고, 또 이제 독일 쪽에서 공작을 펼쳐가지고 스위스에 망명해 있던 레닌을 그 이른바 봉인 열차를 통해서 러시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혼란에 빠지면서 사실은 동부전선은 다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동부전선을 끝을 낼 수가 있으면 서부전선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동부전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나가서 그 결과로 프랑스와 영국이 진다고 한다면 JP 모건이 그동안 연합국 측에 대줬던 전쟁 물자와 전쟁 물자의 대금과 그 전쟁 비용 대출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1917년 3월 5일 날 월터 하인즈 페이지라고 그 영국 주재 미국 대사, 이 사람이 그 록펠러, 모건 가문하고 쌍벽을 이루는 미국 최고의 부자죠. 록펠러 가문하고도 가까운 사이인데, 이 페이지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우리를 서서히 압박해오는 이 위기에 대처하려면 JP 모건의 역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개 민간기관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독일과의 전쟁에 직접 참가한다면 연합국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아마도 신용, 즉 정부 대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 정부는 얼마든지 영국과 프랑스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당연히 그러한 정부 차원의 신용 제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전쟁에 투자한 미국 금융기업들, 군수기업들의 비용을 회수하려면 참전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인 것이죠. 사실 윌슨 대통령은 1916년 대선에서 전쟁 불참,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면서 간신히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7년 초가 되면서 상당히 상황이 급박해진 거죠. 결국 윌슨 대통령은 1917년 4월 2일 날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을 했고, 4월 6일 미 의회가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상원은 82대 6, 하원은 373대 50. 그러니까 상당히 압도적 차이로 윌슨의 참전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루시테니아 호 때만 해도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90% 이상이 전쟁 참여를 반대할 거라고 그랬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1917년 1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대재선 직후죠. 1917년 1월 22일 날 윌슨이 상원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상원에 가서 직접 연설한 거는 이게 조지 워싱턴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30년 만에 이 연설이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윌슨 대통령이 자신의 전후 구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가 세계의 영구 평화를 가져오는 그 주역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월 22일 날 상원 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미국은 승리 없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승리 없는 평화. Peace without victory. 그러니까 누구도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동등한 조건에서 누구도 다른 편의 평화의 조건을 강제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전쟁을 끝내자. 그래서 그러한 원칙으로서는 민족 자결, 항해의 자유, 군사동맹 금지, 이런 아주 고매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하니까 당시 있었던 그 미국의 의원들이
놀랍다, 뭐 경이롭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메시지다. 독립선언문 이후에 인간의 입에서 나온 가장 고귀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윌슨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공정한 중재자로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딜레마인데,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사실은 교전국이 되면 안 되죠. 그래야 공정한 중재자가 되죠. 그런데 평화협상에 참여하려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가 어떻게 평화협상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참전을 해야 평화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택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참전도 안 하고 이른바 윌슨 대통령이 말한 승리 없는 평화, 모두에게 공평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애초부터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윌슨 대통령도 그런 딜레마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야,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피해야만 할 도덕적 의미가 나에게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상과 금융이 세계를 자유롭게 흘러다니게 할 도덕적 의무도 있다. 그러려면 참전해야 된다. 사실은 둘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참전을 함으로써 공정한 평화라든가 승리 없는 평화, 이거는 사실 물건당한 거죠. 근데 그러나 이런 그 윌슨의 이런 아주 고매하고도 고상한 이야기들이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나머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여기 나가서 하는 전쟁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토와 시장을 뺏기 위한 말하자면 전쟁인데,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지도권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베트남 전쟁 같은 걸 통해서, 또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대외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금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권 정치인이나 제도권 학자나 제도권 언론이나 그 이른바 이 권력을 가진 측에서는 미국의 전쟁은 항상 고상한 목표를 위한 것이다, 이런 환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고매한 이상이라는 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국이 참전을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면, 이상과 이익이 부딪히면 이익이 앞서간다는 거죠. 실제로 상원 연설을 하고 한 달쯤 뒤에 1917년 2월 28일 날 제인 아담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사회운동가인 평화운동가가 있어요. 제인 아담스를 비롯한 평화운동가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참전을 해야 대통령이 평화협상 테이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아니겠소. 하지만 중립국 대표로 간다면 기껏해야 문틈으로 떠드는 정도밖에 할 수 없겠죠. 미국 대통령의 말이 먹히려면 협상 테이블에 참가해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밀어붙이고 옹호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윌슨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민족 재결, 항해의 자유, 군사동맹 금지를 얘기했고, 더 중요하게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 연맹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1918년 1월 달에는 이제 이른바 유명한 그 14개조 조항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민족 자결을 아주 내세웠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외교의 대원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별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인즈 페인스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 차원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사실은 1913년도에 말에 성안이 돼서 1914년도에 출범합니다. 미국은 희한하게 건국 이후에 두 차례, 1791년부터 1811년까지, 그리고 1816년부터 1832년까지 약 한 15년, 20년 동안 중앙은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권 세력의 전횡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었는데, 1893년, 1907년 공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1913년도 12월 말에 아주 은밀하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름의 중앙은행을 법을 만들었고 이게 1914년 4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용인한 게 바로 윌슨 대통령이죠. 이게 중앙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구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앙은행은 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민간 금융은행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신용 창조, 그러니까 화폐 공급권을 정부가 아닌, 그전까지는 재무부가 있었어요. 정부가 아닌 민간 은행가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914년도에 발족을 했고, 사실 JP 모건이 연합국이 필요한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모두 대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중앙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4월 달에 참전을 결정하자마자 미국 연준이 한 게 뭐냐면 미국의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만든 겁니다. 이른바 리버티 본드, 자유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917년 8월부터 1919년 6월 30일까지 214억 7,800만 달러의 채권을 발매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13년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가 1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단 2년 사이에 210 몇억 달러, 그러니까 뭐 2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동원된 것은 처음이고 이 과정에서 모건이 챙긴 수수료는 실제로 막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모건은 미국 정부의 참전 결정 직후 자신들의 대형 민간 차관, 그러니까 자기가 대준 차관까지도 전부 미 정부의 국채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전쟁 비용과 금융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에서는 전쟁을 할 경우에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가로부터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국가는 계속 그 전쟁 비용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 그 누가 내냐?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서양 이 유럽 금융의 어떤 전통이고 여기에 벗어났던 게 딱 한 번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그린백이라고 그래서 직접 정부가 통화를 발행해서 약 한 4억 달러였다고 그러는데요. 성공적으로 남북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러나 연준이 나오고부터는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꿔요. 누구한테 돈을 꿉니까?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한테. 꿔서 이자를 붙여서 갚아줘야 돼요. 그럼 그 갚아주는 돈은 누가 냅니까? 일반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인적 희생과 이 전쟁 비용은 국민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은 금융가나 군수산업들이 그냥 엄청난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이 1차 대전에서 한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모건의 파트너인 그 토마스 라몬트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의 국가 부채가 지난 6년간 2,100억 달러 증가했다. 이거는 이전 대비 거의 5배, 475%, 5배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정부 채권과 그 채권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2,100억 달러를 누가 꽂았나?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꽂은 겁니다. 누가 갚나? 전 세계의 국민들이 갚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은 전투에 필요한 인명과 전쟁 비용을 댄 반면에 금융기관, 투자가, 군수기업들은 떼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윌리엄 앵더 같은 사람은 1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단순히 뉴욕 국제 금융가들의 새로운 힘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쟁 이전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됩니다. 1914년도에 미국의 대외 순채무가 37억 달러였는데 1918년에 대외 채권이 38억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70몇억, 75억 달러의 말하자면 금융수지 흑자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1917년 4월 달에 참전을 발표한 이후에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영국과 프랑스 등에 대출해 준 게 93억 달러인데 이 중에 영국이 41억 달러, 프랑스가 한 23억 달러를 꼬갔습니다. 근데 이게 꼬갔지만 영국 카드에 간 게 아니라 그 영국에게 돈을 꿔준 그 JP 모건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다 가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1차 대전 때 쓴 전쟁 비용이 1,860억 달러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약 한 20배를 해야 될 겁니다. 한 3조 5천억 달러가 될 텐데
미국하고 연합국이 1230억 달러를 썼다고 그러고 독일이 390억 달러를 썼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영국이 540억 달러,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1917년 이후에 220억 달러의 전쟁 채권을 발행했죠. 220억 달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가를 보려면 영국이 1914년부터 6년간 정부 지출이 540억 달러인데 이게 전쟁 이전에 225년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1년간 전쟁 이전 37년간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국가 부채가 6년 만에 11.5배 늘어났다고 그래요. 1913년도에 7억 1천만 파운드였는데 1919년도에는 82억 파운드 됐다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 1913년도에 국가부채가 10억 달러였는데 1919년도에는 250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수많은 돈은 미국의 금권 세력들이 돈을 대주고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한편 독일에게는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33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 1815년도에 끝났죠. 그때의 경우에는 영국이 가장 돈이 많은 나라니까 뭐 오스트리아 같은 러시아 같은데 전쟁 비용을 대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냐면 우선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비용을 그냥 탕감 안 받겠다 했고 더 중요한 거는 프랑스도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혀가지고 그 이후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이른바 100년간의 평화를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면 독일은 일방적으로 전쟁 책임 국가로 추천받았고 사실은 그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크게 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전쟁 물자가 부족했고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윌슨 대통령이 공정한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공정한 평화를 이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온팍 뒤집어 썼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이 전쟁 비용을 그냥 탕감해 주지 않을까 옛날처럼 했는데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빚진 돈 다 내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47억 달러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갚을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자그마치 4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국고를 탕진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결국은 독일한테 받아내야 돼요. 그럼 독일은 그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결국은 뭐 외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야만 갚을 수 있는데 그래야 또 미국이 갚을 수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것을 알아본 그 케인즈가 1919년 그 베르사유 평화 협상 과정을 보면서 돌아오자마자 그해 마련한 게 평화의 경제적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징벌적 피해 보상을 하면 결코 세상은 안전해질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1919년부터 39년까지 세계의 금융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독일은 갚을 돈이 없어요.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결국은 계속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꿔서 그 달러를 영국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갚다 보니까 결국 그런 금융의 불균형이 1929년도에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대공황이 나니까 일본은 31년도에 만주를 침략하고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2차 대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금권 세력들의 뭐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2차 대전을 불러 들어왔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극단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고 미국 의회에서는 거의 압도적 차이로 참전을 찬성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전쟁에 참여할까? 당초 미국에서는 약 100만 명 정도를 징병을 해서 유럽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첫 4주 동안의 자원자가 7만 3천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합니까? 결국 이때부터 미국은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선전선동을 시작하는 한편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 미국이 뭐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나 뭐 쭉 전쟁을 해오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법의 시작인데 그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1차 대전 수행을 위해서 전쟁 선동, 프로파간다, 선전선동과 전쟁 반대 세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